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주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앞으로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 이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어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는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일단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이미 10조 원 자사원 자사조 규모로 10조 원 자사주를 매입을 한 이슈가 있었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주가는 못 가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었죠. 벌써 11월이 지났으니까 11월 15일 날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을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거래를 했던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특이하게 사실은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11월 15일 날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11월 15일만 갑자기 또 이제 순매수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들이 보면은 9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입한 자사주가 무려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산 게 아니고 수십 명이 그러니까 추가로 사면서 80억이 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회사가 집계한 삼성전자 임원들은 한 주만 사고 팔아도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별생 없이 샀는데 별생 없이 팔았는데 근데 모르고 있다가 회사에서 IR팀에서 상무님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공시한 걸 그래프를 쫙 모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임원들이 거래한 게 매수입니다. 만약에 임원들이 매도했다면은 그 그래프에서 0보다 아래에서는 매도로 떨어졌거든요. 한 사람도 매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꾸준히 이제 매수를 했고 매수한 총액이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통상으로는 이 정도 임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 임원들이 수십 명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임원만큼 회사의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매수, 한 주만 매수를 해도 공시라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제 매수 규모와 그 인원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조만간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도 같이 이제 매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이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 인사도 단행이 됐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변화와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선 삼성입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임원에 대한 인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 12월 초에 이제 보통 인사를 내는데 좀 빨리 당겨서 했죠. 빨리 당겨서 한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스럽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걱정하는 시각이 있으니까 인사를 당겨서 했습니다. 당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이제 안 좋았어요. 시장의 반응이 좋냐 안 좋냐 뭘로 판단합니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상장사를 평가하는 모든 지표는 특별히 시총 1,000억 미만은 거기에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주가를 많이 휘두를 수 있지만은 1,000억 미만은 그렇지만 1,000억 이상은 좀 어렵다. 하물며 5,000억 이상 삼성전자 같은 300조가 넘는 대형 기업이 한두 주를 갖고 이제 주가 조작세가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사가 나는데 인사가 많이 시장에 좋다 그러면 그날 인사를 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되게 냉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담한 이유를 갖다가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신 사진을 갖다 요약해서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실망했는지 그럼 조목조목 좀 따져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인사를 보면은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부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전 엔지니어 담당인데 그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HBM3를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작년 9월부터 그 당시 경기현 대표가 공언했습니다. 경기 대표가 9월에 공언한 것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야 우리 엔비디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납품을 못했어요. 그 9월 납품을 못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10개월이 넘어서까지 올해 5월 20 며칠까지 납품을 못하니까 20 며칠 날 이제 경질이 됐거든요. 그러다 남은 이제 이정배 그 사장 역시 계속 납품을 해서
수고를 많이 했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결국 납품 못하니까 저기 이정배 대표가 경질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장 올라왔느냐 보시면은 한진만 이제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양념해 보시면 되겠지만 비록 이제 학부는 서울대 전자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석사나 박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 학부만 나왔다고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SK하이닉스보다 뒤져가지고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는데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사가 무엇이냐? 이정배 사장을 갖다가 경질했는데 후임 인사가 그러면 이정배 사장의 뒤를 잇는 그 삼성전자에 기래성 같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 분을 갖다 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서울대 비록 전자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전형적으로 커리어를 보면은 마케팅에 그 많은 시간을 갖다 쓴 이제 한진만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입으로는 이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겠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본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2인의 이제 부회장이 있습니다. 2인의 부회장이 있는데 만약에 쇄신을 한다 그러면 2명의 부회장을 다 전면적으로 용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 1명은 바꿨어야 되는데 둘 다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유임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인 2명의 부회장이 한 명이 정현호 부회장이 유임을 한 동시에 여전히 미등기 임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법에는 등기 임원이 있고 미등기 임원이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뭐냐면 실제로 회사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자리는 등기. 내가 실제로 이제 법원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등기 임원입니다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주주 명부에 올리는 사람이 등기 임원이고 등기 임원은 아닌데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너는 부회장이야, 너는 전무야. 그런 어떤 회사 내규에 따라서 승진했을 때 회사 내규에 따라 승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임원인데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으로서 미등기 임원은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위기라고 하니까 야 정현호 부회장이 물러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야, 물러나지 않지만 이 책임 위기의 순간에 앞서서 정현호 부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가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관측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인사를 통해서 쇄신하겠다는 선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삼성그룹의 인사가 나기 전까지 정현호 부회장의 거취는 사실 많은 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예. 그런 핫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직을 유지한다라는 거에서 그럼 리더는 책임을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할 수 있나라고 의심을 하는 일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사실 우리나라 어떤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병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웬만한 재벌들이 그 미등기 임원으로 행사하면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하다못해 정현호 부회장은 재벌의 일가도 아니거든요. 재벌의 일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마 이 화면으로 보신 분들 처음 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정현호 부회장은 이제 이재용 회장의 복심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용 회장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수학을 하고 있을 때 그 보스턴의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보스턴이라는 곳이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현호 그 부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많이 접하면서 교분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체제가 시작된 것은 2014년 5월 10일 날 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신경경색에 쓰러진 날입니다. 쓰러진 날부터 사실은 이재용 체제가 시작됐다. 아니 외동아들이 이미 차기 승계보다 다 확실한 분이 그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정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현호 그 부회장도 이재용 체제가 들어서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부회장으로 일찌감치 그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랑 매출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을까. 물러나든지 등기 임원이 되든 이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러나지도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여전히 이제 원하는 어떤 권한과 막강한 이제 수입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고쳐야 될 그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HBM 굉장히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쪽을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삼성도 자구책을 마련한 인사 이게 좀 아쉽다. 예, 그렇게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굉장히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대표님도 이렇게 가만히 콘텐츠 함께 보면은
예, 그런 시간이 또 짙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의견을 맞습니다. 좀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상당히 위기구나라는 거를 감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한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200만이 넘는다, 300만이 넘는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뭐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아무 생각 없이 10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틈만 나면 산 거예요. 틈만 나면 샀더니 그 10년간 모은 주식이 10년 뒤에 막대한 부가 돼가지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노후가 걱정할 필요 없었다. 그런 맥락으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 이건희 회장 시대가 막을 내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정확하게 2014년 5월 10일부터 이재용 체제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내리막길이었고 매출은 더군다나 원화 베이스로는 올라가기도 했지만 달러 베이스로 치면 삼성전자도 수출 주도형 기업이니까요. 달러 베이스로 치면 사실 지난 10년간 계속 매출이 꺾어졌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되게 적신호죠. 적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에 삼성전자를 인지하시면 투자의 손실을 보고 예전에 삼성전자를 인지하시면 막대한 노후자금을 맡겨놨는데 그 노후자금이 오히려 손실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인사 단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이슈 파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도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파도 기업부터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SSD 컨트롤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도 기업 설명 어떤 역할을 하는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보통 이제 그 메모리 그 장치에는 이제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 D램에서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제가 되는 게 HBM3가 바로 D램을 8장, 지금까지 8장을 쌓아놓은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납품하고 내년까지 납품하는 화두는 12장을 쌓았습니다. 그걸 이제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D램이고 D램 말고 다른 어떤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낸드 D램은 전원을 끄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PC에 있는 전원을 끄면은 그 PC에 낸드에 들어가 있는 만약 낸드에 그 메모리를 쓰고 있다면 낸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그전에 어떤 그 휴대폰을 쓸 때도 우리가 휴대폰 전원을 껐는데 거기에 있는 메모리를 갖다 D램을 쓰면은 메모리가 손실이 되니까 내가 뭔가 그 주소록이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데서는 그 D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도 갖고 있던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가장 필수적인 메모리 장치인데 이 낸드 플래시가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용량이 적지만 요즘은 낸드 플래시가 하드디스크에도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PC의 하드디스크에도 쓰이고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버, 고속 서버에도 낸드 플래시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크고 그 용량이 너무 크면은 내가 저장해놓은 장치에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파드는 기업용 SSD 낸드 플래시의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게 낸드 플래시고 그 중에서 사서 역할을 하는 게 SSD 컨트롤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 그 중요한 기술과 장치를 어디에 이제 납품을 한다 이게 계약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일정 이상 이제 계약을 갖다 체결하면 공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 매출 대비 40% 넘는 매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뭐라면 국내 기업의 그 기업용 SSD 컨트롤을 납품한다고 했는데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어느 기업인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낸드 플래시를 갖다 생산하는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참 옛날에 삼성 영광이 화려했던 어떤 그 흔적 중에 하나인데 야, 낸드 플래시를 갖고 메모리 장치를 쓸 수 있겠다라고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 전까지 다른 메모리 기업들은 야, 그 낸드 플래시가 될까? 왠 여러 기술적 장벽도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기술 장벽을 뚫고 나서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메모리 장치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낸드 플래시에서 내가 저장해놓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사서 역할을 찾아내는 컨트롤러도 독자적으로 개발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후발 기업인 어디 SK하이닉스는 독자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긴 했지만은 컨트롤러는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나 그 SK하이닉스에게는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을 누가 메워주느냐? SK하이닉스에게 그 파두가 메워준다고 해서 작년에 엄청난 파두가 상장하면서 그 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큼 기술적으로 파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 사실을 파두가 굳이 우리가 40억 이상을 갖다가 납품을 하는데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고객사에서 밝히지 않길 원해. 내가 쓸 수가 없어. 아니 그럼 누가 봐도 SK하이닉스인데 왜 그 SK하이닉스 안 썼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혹시나 SK하이닉스 아니면 다른 기업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52주 최고가를 보니까 올해 1월 8일이었습니다. 27,750원대였고 보니까 52주 신저가가 올해 9월 9일이었는데 11,42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16,940원대인데 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사실 이제 IPO 막 과정에서 파도 지하실이다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파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상 좀 참고해야 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의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계속 그 회사를 갖다 영위하면은 파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도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호평을 했다. 굳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이제 많은 시장이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IPO가 끝나자마자 3분기로 제 기억나는데 실제 발표했는데 너무 엉터리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 발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파두의 실적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계속 영업이익과 손익은 안 좋습니다. 근데 매출은 지난 3분기에도 100억이 넘게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작년에 IPO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이 매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갖다 9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16,000원을 치면은 사실상 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점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두가 처음 IPO 한 것만큼의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자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업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잘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의 그 주식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공짜로, 사실 이걸 원래 유료로 해도 되는 서비스를 갖다가 네이버에 다 무료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파두 같은, 그러니까 파두뿐만 아니라 적자를 갖다가 영위하는 기업인데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야.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업 현금 흐름표가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하고 그러면 이제 매출과 주가가 이제 계속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직 파두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파두를 갖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분기에 한 번씩 영업 현금 흐름표가 흑자로 돌아섰나? 2분기 연속, 한 분기만 갖고는 불안하고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섰으면 그때는 투자하셔도 손실 보실 일이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파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은 높여서 양봉인데 장중 10% 넘게 급등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상승폭 줄여서 현재 3%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도 이슈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